간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ADP 민간 고용 영향에 일제히 상승했던 뉴욕 증시를 보고 출발했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잠깐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종가 3,205선에서 형성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810선 넘겼습니다. 811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드디어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갑자기 또 시간 외에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또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AI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저희가 AI를 의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 뭐 상승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3%대 급등한 거에 비하면 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이닉스야 이제 브로드컴과 같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최근 주 중반 이후의 상승세,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전망 가이던스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전 섹터의 온기가 훈풍이 퍼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까지 4영업일 연속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폭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미국에 동행하는 느낌은 조금 다소 투자자분들이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걸 찾는다라면은 보통 최근에 이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회, 투자 수익률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3,100 중반 내외의 하단은 견고해졌고요. 3,200선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은 다소 약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200선 레벨에서의 비교적 어떻게든 버텨내는 복원력과 지속력은 다소 7월과 8월 들어서 좀 약해진 부분들은 일부 좀 회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재료들을 찾는다.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면은 3,200선에서 300선을 바라보는 데에는 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실적 시즌도 끝났고 연준의 9월 FOMC도 기다려야 되는데 9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반응을 해서 수급상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증시의 레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또 굉장히 발빠르신 우리의 그 개인 투자자들께서 미국 쪽으로 다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7월 이후에 17억 불, 그럼 거의 한 20조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2조 한 3, 4천억 정도. 예, 그만큼을 샀는데 환율이 거의 1,400원대 거의 붙어 있잖아요. 1,390원. 그래도 1,400원 안 넘어가고 있지만 예, 이러면 환차손이 좀 걱정되기도 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타 주요 기축통화국들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하는데 좀 이따도 짚어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의 기조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가 아주 재빠르게 나타나서 이 환차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투자자분들은 7월까지는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7월에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7월 말 이후부터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 김이 새게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흐름들은 7월에 조금 미국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8월부터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미국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7월보다 8월이 커졌고 지금 9월 첫 주인데도 상당 부분 8월에 한 40%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9월에도 역시나 환차손 우려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특히나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금 최근 2년 동안 미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가 국내 주식으로 돌아왔던 부분들은 결국 2,300~400선을 하단으로 잡고 쭉 올라갔었던 국내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부분과 거기에 있어서 경기가 바닥을 탈출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의 발현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일부 후퇴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종별 순환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 이게 좋은 말이지만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올라오면 팔고 다른 종목 업종으로 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순매수를 통해서 쭉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성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편입 니즈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미국 증시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에 넣고 네. 단타는 한국 주식으로 하고 네. 세금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런 게 될까요? 그리고 단타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 양쪽으로 좀 나뉘잖아요. 네. 이제 보시기엔 실장님은 단타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장기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네, 사실 뭐 개개별 투자자들마다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기대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이게 일일인지 위클리인지 월간인지 연간인지도 다 다릅니다. 보통은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라면 채권 투자를 생각하게 되고요. 단기 투자를 생각한다라면은 주식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은 단기든 장기든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요. 국내 주식은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의구심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 벌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비교적 큰 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최근에 증권사들 특히나 대형사와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거래 수수료보다는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해외 주식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해외 주식을 사놓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커져 있고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워낙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간 환경 속에서 이걸 들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다소 미국 주식 대비 열위하다 보니까 이러한 양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타 주요국에서도 함께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만 본다라면은 우리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 좀 더 시계를 길게 보면은 미국을 비트하는 국가 증시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상단에서 좀 뭔가 막히는 느낌들은 좀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국내 증시를 보면 굉장히 종목별 이슈들에 따라서만 좀 움직이는 느낌도 있는데 어제부터는 또 포스코그룹과 HMM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 준비에 착수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포스코그룹이 계속 인수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왜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좀 공식적으로 뭐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에 있어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서 신성장
산업적인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좀 깊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최근에 우리 국내 경쟁력 역시나 상당히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공급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관세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었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중성장 시대를 바라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처 확보에 있어서 과거만큼 용이하지는 않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송에 관련된 부분까지 수직 계열화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상반기 말 현금성 자산이 약 17조 원이고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약 9조 원 가까이 진행이 되면은 실제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약 7에서 8조 정도로 보여지는데 HMM에 대한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은 36%인데요. 이번 달 12일까지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산은의 지분은 30% 초반까지 떨어지겠고요. 시총이 약 23조 원 내외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30%의 지분을 이제 시총에 적용할 경우에는 7조가 다소 안 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이러한 부분들 고려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의 보유 현금성 자산과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등가의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비단 뭐 100% 현금성 자산을 쓰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인수는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함께 복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포스코 그룹의 입장은 이렇게 긍정적인 청사진을 내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비단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포스코에 대해서 네. 이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운송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7조 가까이 7에서 8조 가까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 HMM을 인수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산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라면은 HMM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겠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겠지만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외에 또 이제 SK용 같은 경우도 계속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 투자 계속하다가 이제 과잉 공급에 걸려서 되게 막 적자로 힘들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플랫 아이언 에너지라는 곳에 이제 납품하면서 ESS 쪽으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ESS 쪽으로 뭔가 이제 전기차 캐즘 지나간 다음에 뭔가 돌파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캐즘의 그 기간을 누가 뭐 확신을 하겠습니까? 이번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도입 시기, 전면적인 도입 시기를 일단 무기한 연기해 둔 상황인 만큼 상당 부분 이 부분은 뭐 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니 결국 2차 전지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업종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새로운 출구를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라는 점은 글로벌 ESS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2030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생산이 되었다가 저장을 해야지만 수급, 전기의 생산과 사용처가 수급이 매칭이 되게 되는데 현재는 좀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S는 남은 전력을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AI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쫙 다 올라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들이 아무래도 AI 관련된 인프라 사업, 특히나 전력망,
그리고 전력 공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ESS가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IRA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ESS 배터리 세 공제에 관련된 세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ESS 사업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8월 중하순부터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는 가능성들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동차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일 관세 협의 이제 정말 문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국내에서 자동차 대표주들은 거의 다 하락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뭐 도요타 자동차 2% 가까이 오르는 것 같고 이런 관세에 대한 격차가 주가에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일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시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어찌되었든 간에 관세율의 격차로 인해서 마진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투심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 1,500억 달러 확정을 짓고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대출, 그리고 펀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향후에 점진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약 1,500억 달러 추가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었지 발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잔존해 있고요. 특히나 유럽연합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규제 법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우리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처럼 그 전에는 상당히 좀 환호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안도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최근에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연합 EU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방문하기 직전에도 그런 좀 이슈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행정 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안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 행정 명령으로 발효가 되면은 일본 역시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속도 차이가 결국에는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다소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미국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에 좀 다소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트럼프 언제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은 또 낮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업을 하려고 국내 정부 당국에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를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 보이는데 네. 고용 지표가 대신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네. 느낌인데 어저께 이제 ADP 고용 나오면서 이제 5만 4천 계약이 나와버리니까 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네. 이제 고용 지표에서 결국은 이제 5, 6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약간 되면서 네. 6만 나오는 거 어떨까? 골드만은 6만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다른 이제 컨센서스는 7만 5천인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낮아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낮게 나와도 문제가 없고 금리 인하도 하고 거기다가 ISM 같은 건 또 좋게 나와서 성장도 하고. 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골디락스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밤 9시 반이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와 실업률 등이 시간당 평균 임금 지표가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컨센서스는 방금 말씀하신 7만 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레인지 자체가 6에서 11만 건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맞춘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고요. 특히나 지난
8월이었죠. 7월 고용 지표가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해임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좀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이후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뭐 지표를 통계국장이 뭐 컨트롤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이 지표의 숫자보다는 그 이외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ADP는 5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컨센서스가 6만 건대였는데 1만 건 하회했고 지난달이 10만 건 중반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일단 고용시장은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해지고는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한층 더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CME, 페드워치에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50% 이상 보는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80%에서 95%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90에서 95%로 올라간 것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용시장의 양적인 부분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이번 지표들의 흐름들 속에서 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봐야 했었던 질적 지표뿐만 아니라 양적 둔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전환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되었을 때 연준이 이번 금리 인하가 일회성이냐, 보험성이냐 아니면은 추세적인 인하로 돌입하느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ISM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은 이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오는데 제조업은 또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반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에 관련된 가능성은 좀 더 높지만 제조업 역시나 경기에 대한 선행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이 여전히 그런 리딩 인디케이터로서의 입지를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미국 쪽으로 갔으니까 관세 환급권 거래 네.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뭐 월가에서 관세 환급권 거래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안 좋게 나올 걸 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라고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이제 2심까지 이렇게 나왔고 트럼프는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일단 대법원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과격한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투자자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에 10년간 약 3조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확보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번 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집계되고 있는 관세 월간 수입을 보니까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4조 달러 정도 수입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려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예산처에서 1년간 2조 달러씩 연방정부 부채가 늘으니까 10년간 20조 달러가 느는데 관세를 통해서 4조를 좀 메이크업을 해주면 16조 달러인데 만약 다시 돌려주면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지난 6월이죠. 5BBB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규모 감세안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 나누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막 반발을 하고 했던 그런 원흉과 같은 법안인데요. 감세 법안은 또 감세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그 진단은 이거는 행정부가 하에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 이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이유로 트럼프가 이런 관세를 매긴 것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도 역시나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한다면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추진했었던 정책의 흐름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재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 능력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2심까지 갔으면 대법원은 당연히 또 2심까지 동일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관세 한국 보면서 저희 칸토라는 브로커 회사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한 것 같은데 저거를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냈는데 그 돈을 이미 또 빼서 그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유동성을 더 늘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거나 샀다 팔았다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기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인 것처럼 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환급해주면 반만 주고 환급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환급 금액 100이면 지금 50만 주고 사라. 나중에 잘 되면 100 받아라. 이러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한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온갖 세금에도 이제 수수료가 나가고 또 매매 수수료 또 나오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파생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계속 파생을 만들어내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테슬라가 요즘 이제 이거랑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만들면 파생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차도 결국은 테슬라도 지금 이제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 FSD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고 로보택시라고 이제 우기고 있고 옵티머스로 가고 있고. 근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앱 이제 발표되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 약간 바닥을 다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가 함께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이슈는 머스크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는 사실 캐즈민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모델들의 판매 자체는 조금 출렁이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비교적 견조하게 주요국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신산업에서 기존 자동차의 산업에 편입을 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악재에 아주 노출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줄 수가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나 무인 택시 이러한 부분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어제였죠. 무인 택시에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뭐 어플 이제 뭐라고 하죠? 하는 거에서 1등을 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 지금 이제 운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파급력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직 가신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한 경쟁력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좀 치고 가기 위해서는 호재와 같은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매출이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측면들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성함은 기억은 못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테슬라 내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주도하는 박사님이 타사 경쟁사로 이직을 했다. 워낙에 이직이 많은데 요즘 이제 AI 빅테크 산업들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마저도 이제는 테슬라에 조금 노이즈를 야기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막 천재라고 다 하면서도 한 20%는 또 뭐 조금 뭐 약간 그게 정신적 심리적 약간 이슈를 언급하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긁는 걸까요? 아니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정치인은 전혀 하기가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좀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또 다시 정치의 이슈로 간다라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좋을 때는 작년도에 생각나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 유세할 때 일론 머스크가 배가 다 까질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나올 때는 좋게 볼 수 있는 호재로 보지만 지금은 이게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더 많은 상황에서 다시 연관이 된다라면은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에서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연관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테슬라 주가의 향후
추가적인 악재에 노출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어가 되었지만 상승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랑 머스크는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는 계속 고용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고용 지표 나오게 되면은 고용 시장에 대한 건 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2주 후에 FOMC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갔을 때 고용으로 가주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좀 봐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애플의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는데 에어 모델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즉 결국 물가를 통해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애플을 통해서 애플이 그동안 AI 빅테크 산업에서 주도를 하다가 이제 주도권을 좀 놓쳤는데요. 구글 크롬 판결과 함께 시리에 대한 AI 그런 것들이 이 아이폰 17과 함께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나타낼 수 있는데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최근에 재정 이슈가 불거진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들의 초장기채 금리가 좀 불안합니다. 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 투자자들이 감내하고 버텨낼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시장 금리가 튀게 될 경우에는 불안감이 상당히 거세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살얼음판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